자, 지금까지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판결 실시간으로 여러분 지켜보셨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나왔네요. 특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징역 7년의 형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변호사님. 대법원의 판결 실시간 생중계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긴 했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중계가 헌정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사실상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 소부 같은 경우 주문만 낭독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중하고 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히 그 이유까지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저희가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일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이 한두 장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어떤 체증 법칙이라든지 법리 오해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짧게 설치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원심의 판단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이제 비교적 옳고 법리 오해라든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만큼 비교적 짧게 끝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있었던 이런 부분들, 판단 부분들이 상당히 또 다른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 2심 재판 중인 본류 사건이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있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1심에 이어 2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분명히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하다가 이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관련 사건 인지서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 죄명이 사실관계가 유사하고 수사하던 중에 이를 인지했다면 이 공수처는 충분히 적법하게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지금 2심 과정에서 본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지가 비교적 좁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관련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재판과 관련한 연관성까지 미리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에 집중해서 보면 임찬종 기자, 일단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항소심 판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7년의 형량이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수처 체포방해 유죄 2심이 이제 원심 판결이 되는 건데요.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유죄,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한 내용 유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모두 유죄. 이렇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좀 일부 부분이 이제 아까 저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것은 유죄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까지도 이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이제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상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무죄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2심이 판단한 유죄 판단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7년의 형량이 확정된다. 이렇게 오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당초 오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3부, 원래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화면 보니까 3명만 나왔어요. 1명의 대법관이 스스로 이번 판결에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피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이제 재판장이 지금 화면에서 아까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한 판결 요지를 낭독한 이은구 대법관의 재판장으로 해서 이제 오석준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시청자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었던 여성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이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고요. 그런데 이 4명의 대법관이 보통 사건을 합의해서 선고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 오석준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배당 직후부터 심리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오늘은 3명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석준 대법관이 애초에 대법관을 임명될 때부터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서울법대 후배로서 또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친분이 있었다는 등 굉장히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석준 대법관은 특별히 그렇게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바 있지만 그런 논란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스스로 사건을 회피했다고 대법원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 대법관과 자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오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친분은 없고 사적 모임도 같이 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당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드 인사 논란을 언급하면서 2016년 이후 부장판사 재직 시절 매달 만났다는 보도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결혼 때 후보자가 참석했다고 한다고 주장을 했다. 뭐 이 정도 의혹이 제기가 되고 대법관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번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법원 판단인 만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이라든지 영장 집행에 있어서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오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을 이 판단에 조금이나마 공정성의 시비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회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결론이 지금 상고 기각으로 나온 만큼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을 나왔던 이 오 대법관이 또 회피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피고인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형사사건 재판의 경우 말이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미결수였다가 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이른바 죄수가 되는 거죠. 이제 기결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이번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재판받는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결수이면서 미결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결수였다가 기결수가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방어권의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도 시간상 제한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기결수가 확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결수로서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사실 윤 전 대통령 물론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만 본류 재판인 2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3심 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징역 7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본류 재판 그리고 현재 1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임찬종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몇 개나 됩니까? 일단 내란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재판이 하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말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선고 확정된 것까지 총 8개의 재판을 최근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선고된 체포방해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이제 끝난 것이고요. 그다음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지금 가장 주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 사건은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적, 이른바 외환죄 사건이라고 하죠. 일반 이적 사건도 최근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고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2심이 이제 진행되고 진행 예정이 이제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고 2심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이 진행 중. 그리고 뭐 건진법사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관련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 그 부분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이 진행 중이고 또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범인 도피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이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렇게 많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경우 보셨습니까? 전 사실 처음 봤습니다. 특히 한 명의 피고인이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은 여러 개지만 변호인단이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변호인단과 함께 거의 매일같이 재판에 지금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재판에서도 기일 연기라던가 기일 변경 등을 신청했지만 지금 특검 관련한 법안에서 지금 어떤 판결에 대한 선고 기일도 굉장히 지금 촉박하게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거의 매일같이 재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피고인으로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지금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란 관련한 혐의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거법 관련한 1심 판결 조금 전에 보니까 7월 15일인가 선고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7월 23일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관련한 내용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7월 27일에 선고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7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결과를 받았다. 이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은 7월 13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 이번 달 안에 1심 판결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임찬종 기자, 저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과 또 연관이 돼 있는 그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아닙니까? 저게 만약 유죄가 나오고 유죄가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던 대선 자금을 전부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쪽이 다투고 있는데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이나 누구 건진법사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재판에서 1심이 나와봐야 결과적으로 어떤 정확하게 유무죄가 나올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건진법사를 몰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 결과를 나온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판단이 이루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보시기에 선거법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우리 법원의 통상적인 어떤 그 판결의 경향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알면서도 일부러 몰랐다고 했느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식 여부에 대해서 각 재판부가 신급별로 판단을 달리했죠. 사실은 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까지 재판부에서 어떤 확정적으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재판부별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위증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물적 증거로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인지했는가, 인지하지 못했는가를 검찰 측에서 얼마나 규명하는가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는 대부분의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를 제출하느냐, 또 어느 정도의 증언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오늘 확정 판결에 대한 반응이 나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 예상이 가능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판결 이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요. 내란 우두머리의 본류 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본인에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미 본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상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이 1, 2년 정도 차이가 나나 안 나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대법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본류 사건에도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저희 한 줄로 나왔던 어떤
물론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깊은 유감이다 정도만 지금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 큰 주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고 그것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건에서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되게 지금 밀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근본부터 잘못됐다라는 핵심 주장인데 대법에서 그러한 주장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적법하다라는 분명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2심에서 계속 이러한 주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꺾고 다른 식의 주장을 펼쳐나갈 것인가 아마 윤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요. 그러나 법원, 사법부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내란 혐의 관련 기소가 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인물들에 대한 그 선고 형량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죠. 항소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8년 감경됐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못지않게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징역 25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더 형량이 2년이 높았죠. 1심 판결인데 항소에서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찬용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쨌든 국정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더 높게 나왔다, 2년 더 많이 나왔다. 이거는 재판부가 어떤 면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더 중하다고, 더 무겁다고 판단한 건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과 관련한 것들을 뒷받침했다라고 봐서 그것이 더 중하다고 본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사건하고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은 모두 그 이제 이진관 재판장, 이진관 판사가 맡은 재판부에서 했습니다. 예, 상당히 엄격한 재판 진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진 분이죠. 엄격한 재판 진행과 그 형량이 1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이진관 재판부가 선용한 형량이 2심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았지만 뭐 2심에서는 좀 많이 깎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과 반대로 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뭐 2인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거기 봤을 때 결국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무회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내란에 대해서 충분히 막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역할에 있는데 충분히 막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혐의거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박성재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판부가 달라서 형량은 좀 달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언론사 단전 단수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준비 행위를 준비시킨 법무부에 이런 어떤 가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와 비교해서 물론 뭐 재판부가 뭐 판결을 할 때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우리가 23년을 선고했지만 이런 이유로 박성재 전 장관한테 2년 더 선고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명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2년이 더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란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를 어느 정도로 받느냐를 이것을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탄핵 심판 과정서부터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 뭐 재판 과정에서도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아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의 충격을 아마 많은 분들이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내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여기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국무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에게도 국무총리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저 눈물은 지켜본 많은 분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대단히 엄중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엄에 동조했다.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라고 상당히 중하게 꾸짖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형량이 사실은 눈에 띕니다. 네. 물론 김윤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거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의 실행행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형을 예상했던 인물인데요. 그 외에 이것에 가담했다라고 지금 적시된 인물 중에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한덕선 총리와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 개인적인 소회는 네. 이들에게 지시를 실질적으로 내렸던 동일한 피고인의 신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이 부하들에 대해서 어떤 뼈아픈 어떤 사과라든지 미안한 마음을 아직 법정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지금 하달받은 부분들을 말리질 않았다던가 아니면 그중에 일부 행위를 실행했다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물에 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3심의 판단 나왔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자신의 지시를 들었던 이 하부에 있었던 많은 또 피고인들의 또 여러 가지 최후 진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사건, 다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은 입장 변경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지시를 따른 다른 국민들, 군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일찍이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예, 탄핵 심판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재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 다 시청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었는데 그러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